낭만서점 94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소년 박경환입니다. 예, 지금 어색해하면서 본인 소개를 못하고 계신 상대 진행자가 계십니다. 허희 씨가 나오지 않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책 만들고 평론 쓰는 박혜진입니다. 와. 아니, 방송 중에 이렇게 마임을 하시면 어떡해요? 들어가는 포인트 잡는 게 힘드네요. 예. 허희 씨가 이번 한 주간은 또 지방에서 이렇게 문학 관련 행사 사회를 보는 정말 잘 나가요. 그래서 너무 바빠서 녹음 시간 잡기가 힘들어가지고 네.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저의 특별한 청으로 우리 박혜진 평론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와. 그 매번 허위 평론가가 인사하는 네. 제 순간에 제가 그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 하루 동안 허위 평론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 네. 오늘 또 재밌는 작품 골랐고요. 아주 유명한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다룰 거고요. 평론가님이 계시진 않지만 또 저희가 재밌는 이야기로 꾸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 소개를 좀 해볼게요. 지난 댓글 오늘도 봄날님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좀 읽어주시죠. 네, 오늘도 봄날님입니다. 독서 모임에서 모모를 다뤄서 읽었어요. 경환님께서 너무 좋았다고 하셨는데 제게도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가 앞섰다고 하니 더 읽어봐야겠어요.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나에게는 무엇이 내 삶을 바꿨을까? 저에게는 독서 그리고 믿음인 것 같아요. 이번 편 잘 들었고 다음 시간도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네, 오늘도 봄날님 네. 매번 자주 남겨주시는데 네. 제가 왠지 약간 책임감을 느끼네요. 모모보다 네. 앞섰다. 저의 랭킹은 그렇게 상관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좋은 작품이죠. 두 작품이다. 네. 예. 랑공님인데요. 와우, 낭만서점 로고가 바뀌었네요. 오, 전에 것보다 더 예뻐요 하셨습니다. 로고 얘기 많네요. 네, 로고 때문에 이벤트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여러 후보 로고 중에서 고른 거거든요. 네. 투표로. 네, 잘 고른 것 같습니다. 네, 클래식코이님이세요. 오, 낭만서점 로고가 바뀌었군요. 오랜만에 들어와서 댓글 남깁니다. 방송은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일포스티노 영화관에서 내리기 전에 얼른 봐야겠어요. 네, 마리오 같은 영혼을 가지고 싶네요. 흐흐 네네. 하셨습니다. 이 영화관에서 개봉했다고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네, 이게 재개봉한 거죠? 재개봉했다고. 네. 그리고 마리오라는 배우가 그 얘기 아시죠? 이 작품이 유작이었다고.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근데 심장병을 앓고 있었는데 네. 그 사실을 숨기고 촬영에 임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돌아가신 김영애 배우님 아하, 이야기도 떠오르네요. 예. 네. 자, 보거스 씨님입니다. 낭만서점 로고 변경 축하드립니다. 로고처럼 산뜻하신 두 진행자님 방송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또 산뜻한 대타와 계시고요. 네. 키린지님 로고 변경 축하드려요. 방송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파이팅 짧고 네. 강하게. 키린지가 이게 스펠링이 맞다면은 그 일본 듀오인 것 같아요. 뮤지션. 아, 그렇군요. 에일리언이라는 곡으로 굉장히 유명한. 네. 그리고 SY킴 22님입니다. 로고가 참신하고 더 낭만적인 느낌이 들어요. 앞으로도 쭉 낭만서점의 비상을 기원할게요. 해주셨고요. 오늘도 봄날님이 또 남겨주셨네요. 블로그 주소 남기는 거 이렇게 남기는 거 맞나요? 블로그에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도움이 될런지. 로고의 그림이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책이라는 걸 뒤늦게 알고선 너무 괜찮다 하고 생각했죠. 어떤 색이 좋을지도 고민하지 않으셨을까 싶네요. 산뜻하고 좋아요. 산뜻하다는 얘기가 많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지금 알았는데 책이었어요. 여러 책들이 이렇게 비스듬하게도 놓여있는 역시 낭만 서점이군요. 예, 또 낭만 속의 그대님도 남겨주셨는데요. 네, 나만 알고 싶은 낭만 서점 홍보 이벤트라뇨 유유 하셨습니다. 예. 근데 또 하나 남겨주셨어요. 그래도 흥하세요. 로고 예쁘네요. 하셨습니다. 나만 알고 싶은 느낌이 들었다면은 저희로서는 또 성공이기도 한데 그렇죠. 홍보는 해야죠. 네, 계속 저희는 커져야 되니까요. 네, 교보문고에서 그렇게 해야 또 기뻐하십니다. 자, 이렇게 좀 댓글 살펴봤는데요.
오늘 제가 약간 이끌어나가려니까 약간 부담되는데요. 로고 변경이 되게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바로 이벤트의 힘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로고 관련해서 저희에게 댓글 달아주셨고 또 메일 보내주신 분들, 본인의 블로그에 홍보도 해주신 분들, 모든 분들께 낭만서점에서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전해드릴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2017년 손글쓰기 문화 확산 캠페인이 실시됩니다. 손글쓰기 문화 확산위원회가 주관하고요. 교보문고, 대산문화재단, 교보생명이 공동 주최하는 2017 손글쓰기 문화 확산 캠페인이 4월 25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올해 3회째를 맞은 캠페인이라고 해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 기간을 11월까지 연장했고요. 쉽게 참여가 가능한 SNS 손글쓰기 프로그램을 신규 추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자세한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교보문고 윤태진 PD님이 나와 계십니다. 네, 오랜만에 제가 공지사항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자주 좀 나와주세요. 네. 예. 다름 아니라 저희가 이런 손글쓰기 대회 문화확산 캠페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낭만서점에서도 이벤트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네. 당신의 이야기를 손글씨로 적어 보내주세요 라는 이벤트입니다. 네. 소개하고 싶은 문학 작품이나 작품과 관련된 나만의 에피소드, 나의 인생을 바꾼 한 문장 등 책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도 좋은데요. 정성이 담긴 손글씨로 엽서를 적어서 낭만서점에 편지를 보내주시면 낭만서점의 두 진행자분이 사연을 읽고 청취자들과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를 골라서 낭독해 드릴 예정입니다. 방송에서 그 사연이 소개되면 저희 낭만서점에서 준비한 그 펜과 노트를 선물로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뽑힌 엽서, 보내주신 엽서는 모아서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전시도 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네, 저희가 뽑힌 작품들은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보면 만날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이 이벤트에 청취자분들이 많이 호응해 주셔서 엽서를 많이 보내주시면 전시를 크게 하는 거고요. 만약에 한 번도 안 보내주시면 이건 없었던 겁니다. 저희가 써야 되나요? 네, 저희가 쓰고 네. 사실 좀 그런 게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빨리 우리 같이 좀 써봅시다. 네. 요즘에 캘리그래피도 좀 그렇죠. 캘라그래피라 그러나요? 네, 좀 많이 유행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손글쓰기가 확산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캠페인을 여는 것 같습니다. SNS로도 참여가 가능하다면서요? 네, 이게 사실 이제 편하게 인터넷에 올리거나 댓글로 다는 게 아니라 직접 손글씨를 써서 보내줘야 되는 거라서 참여가 쉽지도 않고 얼마나 참여하실지 좀 약간 걱정스럽기도 한데요. 어쨌든 저희 그 사연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알려드리면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출판단지 내 교보문고 낭만서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혹은 그게 정말 힘드시다면 손글씨로 엽서에다 글을 쓰시고 그걸 사진을 찍은 다음에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메일 주소는 booknews@교보북.co.kr 이겠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윤 PD님이 특별히 나와서 이렇게 광고를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물이 그냥 원래 좀 간단한 펜이었는데 제가 그 선물을 받아보고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특별한 펜이군요. 네, 특별한 펜이고 특별한 노트입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자, 이번에는 출판계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빵냄새, 종이냄새 섞이니 오감이 꿈틀, 한겨레 뉴스 소식인데요. 최근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동네 서점이 인기인데 서점뿐 아니라 도서관에서도 이색적인 컨셉으로 독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곳이 생겼습니다. 바로 현대카드에서 오픈한 쿠킹 라이브러리입니다. 현대카드는 지난 2013년부터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디자인, 여행, 음악을 주제로 테마 도서관들을 개관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음식을 주제로 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카드 브랜드 본부장은 요리는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야라면서 대중의 관심이 점점 커져서 기획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두 번째 출판계 브리핑입니다. 창비 한강효과의 매출 올라, 문학 출판시장 선두 탈환. 한국경제신문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의 경영 현황을 공개한 국내 20개 주요 단행본 출판사의 지난해 실적을 24일 분석해 보도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한강효과로 인해서 매출이 34%나 급등한 창비가 5년 만에 문학동네를 제치고 문학출판계 최강자 자리를 되찾았다는 소식입니다. 특별한 히트작을 냈지 못하고 대형 서점과의 공급률 힘겨루기로 타격받은 문학동네 매출은 전년도보다 10% 감소했다고 하고요. 창비 문학동네와 함께 문학 3강으로 꼽히는 민음사도 개정 도서 정가제 시행 여파로 지난해 영업이익이 88% 급감했다고 합니다. 창비는 지난해 5월 소설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로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영국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받은 효과를 톡톡히 본 건데요. 한강의 수상작 채식주의자는 지난해 총 67만 부가 팔려서 문학부문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2014년 출간된 소설 소년이 온다도 덩달아 11만 부를 더 판매했다고 하네요. 네. 와, 엄청나네요. 네, 이 기쁜 소식이긴 한데 네. 이 민음사 편집자 일하고 계신 박혜진 평론가님에게 읽게 하기에는 네.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네. 굳이 저에게 이걸 굳이 읽으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 땅의 국민들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동아일보에서 대선 후보 5명에게 지금 이 땅의 국민들과 널리 함께 읽고 싶은 책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특집 기획을 마련했는데 후보들은 각각 사회, 역사, 산업, 종교, 노동 분야의 책을 한 권씩 추천했습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는 사회운동가 리영희 씨가 1974년에 펴낸 전환시대의 논리를 꼽았습니다. 책을 통해서 내가 상식이라 믿었던 많은 것이 실은 우물 안의 편견이었음을 고백했는데요. 이 밖에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중국 고전소설 삼국지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서울대 공대 교수 26명이 공동 저술한 축적의 시간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을,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선대인의 일의 미래,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오는가, 이렇게 추천했다고 합니다. 각 후보들이 추천한 책을 통해서 후보들의 여러 정책과 가치관, 그런 가치관의 방향의 뿌리를 살필 수 있는 좋은 판단의 척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출판계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다룰 책 노인과 바다. 네. 이 또 얼마나 유명한 고전입니까? 네. 그런데 마침 허희 씨는 자리를 비우시고 박혜진 평론가 와주셨고요. 네. 저는 약간 책도 읽고 이게 이번 회 준비하면서는 오늘은 가서 참 말씀을 잘 들어야겠다. 턱을 괴고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기대도 되고 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도 이 노인과 바다를 한다고 해서 흔쾌히 나오겠다고 했어요. 사실 제가 이 섭외 전화를 일본에서 받았어요. 네, 그 신나게 놀고 있는데 바다 건너에 계셨고 네. 전화를 하셔서 노인과 바다 하니까 굉장히 가볍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가볍게 나간다고 하고 다시 읽어보는데 이게 뭐 중편 소설이라서 길이도 짧고 또 쉽게 읽히는데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은 소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해밍웨이가 표현하는 것보다 표현하지 않는 게 훨씬 많은 작가고 빙산의 일가, 하드보일드 스타일. 맞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 좀 고민도 되는데 경환 씨가 잘 이끌어 주시겠죠. 서로에게 지금 책임을 조금씩 넘기면서 일단 작가 소개를 제가 늘 하던 것처럼 좀 해드려 볼게요. 해밍웨이는 1899년 7월 21일 시카고 교외의 오크파크에서 출생했습니다. 아버지는 수렵 등 야외 스포츠를 좋아하는 의사였고요. 어머니는 음악을 사랑하고 종교심이 돈독한 여성이었습니다. 1917년 고교 졸업 후에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캔자스 시티의 스타지 기자가 되었고요. 제1차 세계대전 때인 1918년 의용병으로 적십자 야전병원 수송차 운전병이 되어서 이탈리아 전선의 종군 중
다리에 중상을 입고 밀라노 육군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휴전이 되어서 1919년 귀국했다가 전후에는 캐나다 토론토 스타즈의 특파원이 되어서 다시 유럽에 건너가 각지를 시찰하고 여행했습니다. 그리스 터키 전쟁을 보도하기도 했고요. 파리에서 G 스타인, 거트루드 스타인이죠. 그리고 이 파운드 이런 인물들과 친교를 맺으면서 창작상의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해밍웨이는 제1차 세계대전 종군 경험에서 취재한 소설 해는 또다시 뜬다, 무기여 잘 있거라로 스타덤에 오르고요. 1936년 스페인 내란에서 얻은 인상을 그린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는 미국 사실주의의 대표적 걸작으로 냉철한 시각, 박력 있는 표현 등으로 해밍웨이 문학의 절정을 이룹니다. 그의 사상과 예술 추구의 작가 정신이 그대로 반영된 작품인 오늘 다룰 소설 노인과 바다는 1952년 출판되었고요. 이 작품은 그에게 퓰리처상과 노벨문학상의 영예를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해밍웨이는 1961년 7월 62세의 나이로 의문의 엽총 자살로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엽총 오발 사고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근데 자살이라는 얘기가 훨씬 많긴 하더라고요. 네, 둘러싼 이야기들은 많은데 그 말년에 몸도 굉장히 안 좋았고 또 그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성실하고 규범적인 사람인데 보면은 이력에도 군인이었잖아요. 군인 그렇죠. 생활을 오래 했었고. 그런데 이제 이런 생활들이 좀 흐트러지면서 이제 그걸 다시 회복하지 못한, 즉 자신의 성실성을 이제 회복하지 못하는 데 대한 괴로움을 굉장히 많이 호소했다고 하고, 그게 이제 자살의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분을 저도 전역하고 한 몇 년간은 느껴본 적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군대에서는 뭐 6시 기상에다가 굉장히 일찍 자고 그게 몸에 배어있는 기간이 몇 개월은 있거든요. 그걸 다시 돌아가고 싶나요? 그 규칙적인 생활로? 내가 이렇게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는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해밍웨이는 실제로 뭐 벽에 이렇게 보드에 붙여놓고 하루에 자기가 몇 단어를 썼는지 이거를 막 체크를 정밀하게 했었대요. 좀 그 강박이 있었던 거 사람. 그 시간에 한 단어라도 더 쓰면 안 돼요. 그런 강박이 있었구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력을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게요. 해밍웨이가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미국보다 오히려 다른 나라가 더 많이 떠오르고 저희 뭐 미드나잇 인 파리 같은 그렇죠. 영화도 파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 나오잖아요. 네, 해밍웨이가 정말 파리 사람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오고 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막 쿠바, 모히또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보면은 굉장히 미국에서 태어났고 그 미국적인 문학을 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다른 곳을 이동하면서 살았던 작가이기도 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낭만서점 특별편에서 저 혼자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해밍웨이의 이 파리는 날마다 축제라는 제목의 이제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제목이고 이 연보에도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움직이는 축제 1이라고 나와 있는데 움직이는 축제라고도 불리는 그 책 이제 산문집이죠. 네. 저는 그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딱 미드나잇 인 파리 시절에 해밍웨이가 쓴 거잖아요. 한창 젊을 때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작가 소개에서 나왔던 거트루드 스타인 여사 같은 피카소랑도 관련이 있는 그런 아무튼 그 영화도 흥미롭게 봤지만 그 영화를 옮겨놓은 것 같은 정말 그 시대에 이 글을 썼단 말이야 하면서 읽으니까 아주 흥미로운 그런 산문집이었습니다. 영화화된 작품들도 있지만 해밍웨이의 소설이 영화에 많이 나오는 캐릭터 중에 한 명인 것 같기도 해요. 최근에 지니어스라는 영화도 보면 그 톰 울프라는 그 소설가와 그의 편집자였던 이제 맥스 퍼킨스의 이야기인데 맥스 퍼킨스라는 이름이 이 노인과 바다에도 나옵니다. 어디냐면요. 이 헌사 쓰는 부분에 보면 그래요? 네. 찰리 스크리브너와 맥스 퍼킨스에게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맥스 퍼킨스가 해밍웨이의 전담 편집자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에도 보면은 이제 톰 울프와 맥스 퍼킨스가 어떤 이제 작업을 하는 중에 그 맥스 퍼킨스가 해밍웨이를 만나러 가서 얘기한 장면이 나오고 그때도 어김없이 이제 낚시를 하고 있는 해밍웨이의 모습이 나오죠. 그렇구나. 그래서, 네, 여러 영화들에서.
이게 아는 만큼 보이는군요. 그리고 같이 맥스 퍼킨스랑 같이 적혀 있는 그 스크리브너가 이제 그 출판사 이름인데요. 그곳의 아마 대표일 거예요. 찰리 스크리브너가. 그렇군요. 야. 편집자에게 헌사를 바치는 경우는 많지는 않죠. 별로 사이가 안 좋아야 좀 맞는 거 아닌가요? 이게 헌사를 바쳤네요. 대부분의 책이 그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해밍웨이의 책은. 네. 그렇군요. 네. 예, 흥미로운 지금 스토리들이 또 있습니다. 자, 작품 속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될 텐데요. 네. 오늘 좀 어떤 중점을 두어서 살펴보면 될까요? 해밍웨이가 워낙 매력적인 인물이어서 좀 해밍웨이에 대한 그 이야기들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작품이 해밍웨이의 말년 작품이에요. 살아있을 때 가장 마지막에 그렇죠. 발표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제 해밍웨이 삶 전체와 함께 살펴보면 조금 더 이제 보이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해밍웨이 그 프로필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이 사람이 살았던 시기가 1899년에서 1961년이거든요. 네. 이때가 말하자면 그 전쟁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스페인 내전을 그렇죠. 직접 다 참여했던 작가고 그 경험을 다 살려서 이제 장편들을 발표했죠. 뭐 무기여 자리 거라라든지 태양은 또다시 떠오른다라든지 그 이후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제 그리고 이제 말년에 10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고 그 10년 동안에는 그 비평가들이 굉장히 과혹하게 평가를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작가로서 뭐 거의 사망 선고처럼 더 이상 노인과 바다 나오기 전에. 네네. 그리고 그 암울한 10년을 거친 끝에 나온 작품이 바로 노인과 바다고 네. 이 노인과 바다를 발표하고 이 노인과 바다가 라이프라는 잡지에 전제가 됐었거든요. 1952년일 거예요. 근데 전제가 되고 이틀 만에 530만 부가 팔렸다는 거니까 뭐 엄청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출간이 되고 퓰리처상을 받고 그 다음에 노벨문학상까지 받고 그러니까 뭐 엄청난 전설의 작품이라고. 작품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작품 해설 첫머리에도 굉장히 이게 의미 있는 얘기가 네. 나오는 것 같아요. 백조가 일생 동안 울지 않다가 죽기 전에 단 한 번 아름다운 소리를 내서 울고 죽는다는 전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백조의 노래라고 부르는데 해밍웨이에게는 이 노인과 바다 같은 작품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예술가들이 마지막에 남기는 걸작. 왠지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평가도 있고 그 평가의 정점을 찍는 게 거의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 이제 노인과 바다가 전제됐었던 라이프지에서 어떤 평가를 했냐면 해밍웨이를 노인으로 그리고 상어들을 비평가로 비유한다면 이 작품 이후 그의 바다에 상어는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다 내쫓았구나. 네. 그러니까 모든 그 해밍웨이에 대해서 평가를 절하하는 표현들을 다 무릎 꿇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대단한 작품. 그런데 흥미로운 게 네. 이제 쭉 보다 보니까 이전에도 이런 그 뼈대를 가진 단편을 발표했더라고요. 네네. 예. 그 단편, 그 해밍웨이를 장편 작가로 많이 알고 있고 유명한 작품들이 다 굉장히 분량이 두툼한 그 장편들이잖아요. 그런데 초기에 그 단편 소설들도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고 헤럴드 볼룸 같은 평론가는 그 해밍웨이 문학의 가치를 장편보다는 단편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을 정도로 단편에 이 좀 맹아라고 하는 그 씨앗들이 많이 들어있는 편이고 예. 뭐 깨알 같은 얘기지만 그 믿음사에서 나온 책 중에 정말 예. 짧은 책이 있어요. 쏜살문고라고 그 해밍웨이의 유명한 단편들만 모아서 나온 책인데요. 좀 해밍웨이 초기 문학 혹은 이 장편에 이제 들어있는 어떤 씨앗들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그 책으로 접근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노인과 바다의 뼈대가 됐다는 그 짧은 글도 혹시 찾아볼 수는
있을까요? 읽어보시면 그중에 섞여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노인과 바다와 유사한 노인과 바다로 발전된 작품은 푸른 파도 위에서라는 작품이 있고 또 그 이외에 다른 소설들 뭐 대표적인 단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킬리만자로의 눈이나 깨끗하고 밝은 곳, 뭐 프랜시스 맥코머의 짧지만 행복한 생애 이런 단편들이 수록돼 있어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제가 해밍웨이에 그래도 관심이 있는 편이거든요. 네네. 제가 노래 가사에도 해밍웨이가 나옵니다. 생일을 축하해라는 곡이 있는데 네. 이제 그 생일 선물로 해밍웨이 책을 샀다는 얘기예요. 서점에서 네네. 고른 명작 해밍웨이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선물을 해줬는데 안 읽더라고요. 누구에게 선물한 거예요? 당시 여자친구죠. 그런데 그 책이 지금 저희 집에 있습니다. 재밌네요. 네. 이 작가 얘기만 해도 이렇게 또 할 얘기가 많은데요. 작가 얘기 중에 사실 제가 제일 관심 갖고 보는 건 사실은 해밍웨이의 여자들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이런 얘기들에 관심이 많은데 해밍웨이가 마초 혹은 뭐 나쁜 남자 이런 이미지가 되게 강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뭐 개연성이 있을 수 있는데 해밍웨이가 4번 결혼을 했고 3번 재혼을 했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확한가요? 그러니까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그 거주지를 이동할 때마다 그 부인이 바뀌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맨 처음엔 부인이 그 파리에서 네. 살 때 원고를 네. 잊어버린 그 사건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엄청 울먹이면서 이제. 네네네. 그리고 뭐 3번째로 사귀었던 여성은 마사 겔혼이라는 여성인데 종군 기자로 굉장히 활약했던 분이고 그 마사 겔혼과의 이야기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라라는 작품에도 나오고 있지만 영화로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 마사 겔혼 역할을 니콜 키드먼이 했거든요. 이거는 오래된 영화는 아니고 2012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제목은 해밍웨이 앤 겔혼이라는 그 영화고요. 그 니콜 키드먼의 굉장한 아름다움으로 마사 겔혼의 매력을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해밍웨이 평전을 쓴 사람이 이제 한 얘기인데 그 해밍웨이가 첫사랑에 실패해요. 굉장히 좋아했던 여성이 연보에도 있었는데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니 그 여자는 해밍웨이 인생이랑 그렇게 관련이 없는데 연보에 이렇게 네. 언급이 되면은 네. 그러니까 왜 해밍웨이가 왜 이렇게 많은 부인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죠. 그래서 그것들을 좀 추적을 하는 건데 첫사랑에 대해서 첫사랑에서 단서를 찾겠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참고로 그 주인공은 무기여 잘 있어라라는 작품에서 나올 거예요. 그 간호사로 나오는 역할이고 실제로 그 해밍웨이가 이탈리아 전선에 투입됐을 때 운전병으로 일했잖아요. 그때 다리를 다쳤잖아요. 그때 만났던 간호사라고 하는데 해밍웨이의 청혼을 거절해요. 연보에 나올 만하군요. 네, 네. 청혼을 거절하는데 그냥 거절일 뿐인데 해밍웨이는 그걸 어떤 배반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성에게 배반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버리겠다라는 여성관을 갖게 됐다. 그래서 어떤 정서적으로 상당한 안정이 이루어졌을 때 다른 여성을 찾아 떠나고 그리고 그 사람과 사귀면 바로 또 그 사람과 재혼을 합니다. 이게 일종의 해밍웨이의 패턴이에요. 불륜을 하면 그 여성과 재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 살다가 또 다른 여성을 사랑하게 되면 그 여성과 재혼을 하고 그래서 총 4명의 이제 부인들과 사랑을 한 사랑꾼이기도 하죠. 네. 네네. 사랑꾼을 붙여주니까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네. 열정적인 작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작품 속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네. 노인과 바다는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대어를 낚으려고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늙은 어부의 불굴의 정신과 또 그 과정에서 굉장히 고상하고 품격이 높은 인격을 보여주는데 이 이야기들을 굉장히 간결하고 힘찬 문체로 묘사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 장소는 멕시코만에 있는 바다고요. 여기서 고기잡이를 하는 어부 산티아고가 84일 동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 노인과 함께 고기잡이에 나섰던 소년이 있죠. 마놀린이라는 아주 귀엽고 어린 소년인데요. 이 소년도 산티아고가 운이 다 했으니까 다른 배를 타라는 이제 부모님의 만류에 따라 다른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혼자가
된 산티아고가 홀로 바다 망망대해로 나가서 청새치 한 마리를 잡는데요. 이제 그 청새치는 뭐 배보다도 크고 힘도 엄청 세서 산티아고가 근 3일 동안 이 청새치를 잡기 위해서 분투하죠. 그리고 마침내 청새치를 이제 아주 힘겨운 그 과정 끝에 잡는데 이제 메어서 끌고 가던 중에 이번에 상어떼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죽을 힘을 다해서 상어들과 싸우지만 이제 무트로 돌아왔을 때 청새치는 이미 뭐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책에도 나오지만 뭐 머리통과 등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산티아고는 이제 편안하게 돌아와서 잠이 들고 산티아고를 찾아온 그 어린 소녀 마놀린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고요한 잠. 여기서 잠은 뭐 죽음은 아니고 네, 잠을 청하죠. 이렇게 마무리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딱히 어떤 스포랄 것 없는. 그렇죠. 그죠? 쭉 지금 네.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많이 진행되니까. 얘기했나요? 아니요. 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고. 그만큼 노인과 바다의 어떤 스토리는 네. 간결한 거잖아요. 네. 바다로 나갔다, 고기를 잡았다, 돌아오는 길에 다 물어뜯겼다. 물어뜯겼다, 돌아왔다. 굉장히 피곤했다. 네. 피곤해서 잠이 들었다. 네, 힘들었다. 네. 이런 거. 네. 네. 배보다 큰 그 물고기였어요. 청새치. 저는 청새치가 물고기인 줄 몰랐어요. 이 책을 읽기 전에. 청새치라는 말이 들었을 때 직관적으로 고기 같지 않지 않나요? 책에서 듣게 돼서 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냥. 새치? 네. 네. 저는 소설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 그 소년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소년이 너무 착하고 산티아고를 너무 따르고 그러니까 이런 소년은 현실에서 있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할 정도로 노인을 위하죠. 그리고 이제 노인을 응원을 하고 노인 할 수 있다고 계속 이제 복두다 주는 존재인데 그 경환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아이가 이제 말을 하잖아요. 예. 그렇죠. 말을 이제 조금씩 하죠. 외계어 비슷하기도 하고. 아직 말을 하지는 못하는구나. 문장을 정확하게 많이 하진 않고 좀 이렇게 바디랭귀지 위주로. 그래서 지금 해외 나가면 잘 살 것 같아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늙은 이제 노인과 아주 어린 소년이 나누는 대화들이 저는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맑고 깨끗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아빠인 경환 씨가 읽을 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네네. 근데 이렇게 와서 제잘거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의 우리 집에 있는 꼬마랑 좀 비슷한 느낌이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아주 어리지만 오히려 어린기 때문에 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경우도 저는 아이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많다고 하는데 그렇게 40일 동안 같이 계속 있다가 고기는 잡지 못했지만 아이가 없고 혼자 바다로 나간다고 했을 때 그 고독이나 외로움이 되게 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뭐 책에서는 단순히 산티아고가 혼자 나가는 장면이지만 이 작품 전반에 흐르는 굉장히 고독의 문제, 혼자 그리고 바다에 나가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바로 마놀린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부분이 계속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 작품에서 어떤 고독 이 인간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었던가 싶어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그 둘의 관계였어요. 맞아요. 아니 얘기를 해주시니까 점점 더 대입이 되고 저희 아이가 매일 아침 문안 인사를 오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저보다 일찍 일어나서 와요. 좀 자고 있으면은 좀만 더 잘게 그러면은 요 손 표시를 따라해요. 네. 조금 더 잔다고? 그래서 문을 닫았죠. 그리고 조용히 나가요. 그런 모습이 이제 어린이집 가고 헤어지면 이제 아른거리죠. 저에게도 아른거리는 부분이 있고. 그 빈자리 40일 동안 소년이 있었고 그 이후에 44일은 혼자 있었고 85일째 되는 날 이제 격투를 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뭐 85일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 인간의 생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젊음은 모두 다 사라지고 어쩌면 남아있는 것은 이 무료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상과 죽음밖에 없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40일 동안 함께한 마놀린과의 일상은 뭐랄까 그 자체로 젊음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마놀린에 대한 굉장히 애틋한 입장들은 어떻게 보면 이 산티아고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 젊은 정말 그 아직 피지 않은 상쾌한 그 시기에 대한 어떤 로망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요즘에 앨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제가 별로 나이가 많은 뮤지션은 아니지만 앨범 요번에 정규 앨범을 내면 6집 앨범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 그냥 음악을 듣는 입장에서 네.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그 밴드는 뭐 4집까지가 좋았어. 네. 5집 넘어가더니 약간 음악이 좀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쉽게 언제나 얘기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만드는 입장에서 과연 나는 계속해서 할 이야기가 있는 것인가? 작품 활동이라는 것을 언제까지 싱싱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작품을 읽으면서 네. 헤밍웨이와 이 또 산티아고의 네. 굉장히 이 감정이 이입되면서 또 읽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읽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산티아고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예술가 혹은 작가로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작품 활동을 더 해나갈 것인가 경환 씨가 고민했던 것 같은 그 젊은 시절에 굉장히 화려한 책들을 많이 내고 찬사를 받았고 정말 뜨거운 환호를 받았던 한 작가가 침체기를 겪고 더 이상 저 작가는 더 훌륭한 문학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어떤 차가운 그 평가를 받고 완전히 혼자가 된 상황에서 고군분투하고 네.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으로 봤을 때 해밍웨이의 예술혼이라든지 그 당시 작가로서의 고민이 담겨있는 작품이다. 뭐 그렇게도 보죠. 네. 해밍웨이가 실제로 뭐 이 바다에 나가서 뭐 낚시했던 경험도 있기야 하겠지만 노인과 바다를 쓰는 그 지필의 현장이 네. 책상 위에서 이렇게 뭐 연필을 잡고 썼을 수 있겠지만 네네.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이 손을 막 다치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그 무게에 못 이겨서 네네.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그렇죠. 피곤해서 쓰러져 눕고 자다 깨서 또 싸우고 막 상어랑 그 만만치 않은 고통 속에서 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비유들이 단순히 뭐 고기를 잡는 것 넘어서 창작에 대한 그 비유로도 읽히죠. 삶에 대한 은유이기도 하지만 네. 역시 예술가셔서 공감이 막 네, 가더라고요. 그 부분에 많이 공감을 바닷가 하시네요. 위에 같이 놓여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낭독을 좀 해볼까요? 네. 제가 처음으로 읽을 부분은 산티아고 노인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그 고기를 잡으려고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다 보니까 점점 이제 무태서는 멀어지고 고기는 계속 안 잡히고 조금만 지나면 이제 해는 질 것 같은 상황인데 저희 같으면 이제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서 노인 성격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데요. 민음사판으로 47쪽이에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고 나서 문득 뒤를 돌아보니 묻이 보이지 않았다. 묻이 보이지 않아서 어떻단 말인가 하고 그는 생각했다. 난 언제든지 아바나 쪽에서 비치는 밝은 빛을 보고 항구로 돌아갈 수 있거든. 해가 지려면 아직 2시간이나 남았고 어쩌면 그때까지는 고기놈이 올라와 줄지 모르지. 만약 그때까지 올라와 주지 않는다면 달이 떠오를 때까지는 올라와 주겠지. 또 그때까지도 올라오지 않는다면 내일 해가 뜰 때까지는 올라와 주겠지. 지금 내 몸엔 쥐도 나지 않고 기운이 팔팔 흘러넘치고 있어. 입에 낚싯바늘이 걸려있는 건 저놈이야. 하지만 저렇게 끌어대다니 대단한 놈이로군. 철사 목줄에 주둥아리가 단단히 걸린 게 틀림없어. 저놈 낯짝을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 내 상대가 어떤 놈인지 알기 위해서라도 꼭 한 번만이라도 보면 좋으련만. 이 부분인데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지금 오늘까지 못 잡았지만 내일은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신념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고기에 대한 표현이 조금 상반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잡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지만 그렇죠. 그 고기를 제압하겠다는 태도는 아닙니다. 보고 싶고 어떤 놈인지 알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성취하기 위한 그 고기를 성취하기 위한 목표는 아니고 뭔가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 바다에 나갔고 네. 고기가 이 미끼를 물기는 물었는데 네. 고기에 의해서 지금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막 배도 흔들리고 뭐 네네. 그런 힘겨운 상황이잖아요. 네네. 근데 고기는 지금 보지도 못했어요. 지금 아직 바다 밑에 있고 물 위로 올라오지도 않아서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죠.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물 밑에서 뭔가에 이끌려 있고 나는 그걸 잡고 싶은데 그것에 끌려서 왔다 갔다 다니는 게 뭔가 우리 인생에서 보이지 않지만 나를 끌고 다니는 어떤 운명적인 힘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느껴져서 정말 쓰고 있는 건 8분의 1이지만 진짜 보이지 않는 8분의 7을 굉장히 잘 운용하고 있는 작가라는 생각이 이런 대목에서 들었어요. 그렇군요. 네. 정말 눈에 보이는 하드보일드 문체 겸 빙산의 일각이네요. 그렇죠. 예, 예. 청새치는 물 속에 있는 거고 네. 시각적으로도 그렇네요. 그렇죠. 인생에서 우리를 끌고 다니는 것들. 야, 또 허위평론가랑 이렇게 다른 느낌을 또 이런 부분에서 봤습니다. 이번 방송 또 특별합니다. 그 청새치에 대한 태도 같은 경우는 좀 이 비슷한 작품으로 주로 허먼 멜빌의 모비딕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것도 그 거의 한 세기 전에 나온 책이기는 한데 나온 시기도 비슷하더라고요, 조금. 조금 더 앞서서 나왔죠. 네, 모비딕이. 51년인가 그렇던데요. 네. 둘 다 고기를 잡는 이야기이고 그건 이제 하얀 백경 고래를 잡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고래를 잡기 위해서 또 그 산티아고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분투하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고기에 대한 태도는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노인과 바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걸 넘어섰고 잡아내겠다는 것보다는 뒤로 가면 갈수록 이 고기에 대한 태도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고기를 보고 싶고 쟤도 되게 힘들겠다라는 깊이 이해하고 거의 나중에는 물화가 일치되는 지경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겠다는 것인지 뭐 알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모비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처절하게 전투를 하고 이제 고기를 잡는 과정이 중심이 되지만 그래서 지금 허먼 멜빌과 노인과 바다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르고 노인과 바다에서는 뭐 자연 친화적이라고도 하고 생태주의적이라고도 할 정도로 그 고기를 이렇게 정복하겠다는 태도가 거의 저는 없다고 봤거든요. 그러네요. 네. 정복하겠다는 태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 어떤 목표가 필요한 것처럼 산티아고에게도 그 말년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어떤 인간으로서의 목표가 필요했을 텐데 그것을 실행하는 하나의 행위로 고기를 잡고 있는 것이지 그 고기를 잡아서 내가 뭔가 어떤 것을 취하고 명예를 얻는다거나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는다거나 뭐 이런 건 전혀 느낄 수 없는 부분이니까. 아까 방송 전에도 잠깐 이제 지나가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는 인터넷을 많이 또 찾아보거든요. 근데 어떤 정보에 이제 노인과 바다를 압축해서 그러니까 누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이 학교 숙제인데요. 독서 써야 되는데요. 노인과 바다 스토리 좀요.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럼 밑에 이제 달려 있는 스토리가 있는데 어떤 한 노인이 그 집안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근데 못 잡아오는 내용입니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인과 바다를 잘못 읽었나? 가족이 있나?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부양 가족이 있는지. 아니잖아요. 네, 예. 혼자 살고 있죠. 예. 여러분 인터넷을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정보 많이 돌아다닙니다. 노인과 바다 그런 작품 아니고요. 예. 노인과 바다는 그런 작품이 아니고 어떤 작품인지 이제 저희가 더 얘기를 할 텐데 그 노인의 성격 중에서 굉장히 금욕적이고 또 그 자신이 정한 규칙대로만 살아야 하는 그런 태도들도 잘 보여요. 그게 고기를 잡을 때도 막 나타나지만 이제 뭐 돈을 빌릴 수 있는데도 빌리지 않고 자기 체력에 대한 체크도 막 하잖아요. 그렇죠. 난 지금 팔팔해. 맞아요. 그리고 조금 난 자고 일어났더니 피로가 가셨어. 뭐 이런 자기 암시적인 혼잣말도 하고.
먹고 싶지 않지만 먹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내가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먹고 밥을 먹는다. 그 맛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먹는데 얼마나 비릴까 생각하면서 근데 내 몸의 영양소는 이 정도면 됐어. 또 충전이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근대 캐릭터들 얘기할 때 뭐 돈키호테적인 인간이다, 햄릿적인 인간이다, 뭐 이렇게 많이 구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돈키호테 같은 경우에는 행동이 앞서는 인간이고 낭만적인 인간이고 꿈을 지향하는 인간이고 햄릿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많고 생각을 10번 하면 11번째 또 해야지 마음이 놓이고 뭐 이런 캐릭터인데 이 산티아고 노인을 비롯해서 해밍웨이의 캐릭터들은 굉장히 육체적이고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생각도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좀 절충돼 있는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고 해밍웨이의 삶과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금욕적이고 규칙을 지키고 하지만 또 어느 순간에 일탈을 하기도 하고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사랑도 그래서 일탈해서 하고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 어려움을 겪고 뭐 이런 그 캐릭터인데요. 그거는 캐릭터를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문학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통 미국 단편 문학을 얘기할 때 크게 뭐 두 가지 조류를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뭐 오헨리처럼 되게 사건이 많고 플롯도 풍부하고 사건 중심으로 흘러가는 게 있는 반면 마지막 잎새 네네네. 그럼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특별한 사건이 없고 내적 갈등이나 심리 묘사를 치중하는 작품들이 있는데 그 해밍웨이는 보통 제3의 길을 만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사건도 있으면서 내면의 심리도 깊게 묘사하고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이게 노인과 바다에서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노인과 바다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못 잡고 돌아오는 내용인데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을까 하면서 읽었어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책장이 넘어가죠. 그 제일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도 산티아고가 혼잣말을 계속합니다. 많이 하죠. 특히 바다에서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도 자취를 오래 했는데 혼자 살면 어느 순간 혼잣말을 굉장히 크게 해요. 그리고 깜짝깜짝 놀래요. 뭐 예를 들어서 방에서 있다가 제가 편의점을 가려 나왔는데 지갑을 안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되게 큰 소리로 지갑을 안 가져 나왔다. 뭐 이런 말을 막 해요. 편의점 가서? 아니요. 가는 길에 혼자. 근데 그러면 순간 이렇게 내가 너무 혼자 오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도 보면 산티아고가 계속 혼잣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서술 작법으로도 되게 독특한 지점이기는 한데 저는 재밌더라고요. 혼잣말 크게 하는 것들이. 그렇죠. 저도 혼잣말을 좀 하는 편이기는 한데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더 많이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일상적인 얘기보다는 여기 혼잣말 하는 부분이 바로 붙어서 나오네요. 낭독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바닷가에서 산티아고 노인이 마놀린이죠? 마놀린을 생각하면서 또 혼잣말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늙어서는 어느 누구도 혼자 있어서는 안 돼 하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는 걸. 잊지 말고 저 다랑어가 상하기 전에 먹고 기운을 차려야지. 아무리 먹기 싫더라도 아침에는 꼭 먹어야 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하고 그는 스스로를 타일렀다. 밤중에 돌고래 2마리가 조각배 주위에 다가와 이리저리 뒹굴며 물을 내뿜는 소리가 들렸다. 노인은 수컷이 물을 내뿜는 소리와 암컷이 한숨을 쉬듯 물을 내뿜는 소리를 분간할 수 있었다. 착한 놈들이지. 놈들은 함께 놀고 장난도 치고 사랑도 하지. 저 돌고래들도 날치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형제들이지. 그가 말했다. 그러고 나서 노인은 자신의 낚시에 걸린 큰 고기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멋지고 별난 놈이야. 도대체 나이를 얼마나 먹은 놈일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렇게 힘센 놈, 또 이렇게 별나게 구는 놈은 머리털 나고 지금이 처음이지 뭐야. 날뛰지 않는 것을 보니 여간 똑똑한 놈이 아닌걸. 이놈이 날뛰거나 마구 요동치는 날에는 꼼짝없이 내가 끝장나고 말 텐데. 하지만 아마 전에도 여러 번 낚시에 걸린 경험이 있어 이럴 때는 지금처럼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야.
자신의 상대가 오직 한 사람뿐이며 게다가 나이든 늙은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을 거야. 아무튼 굉장한 놈이야. 혼잣말도 하고요. 속으로도 계속 혼자 생각하고요. 네. 잡힌 고기를 불쌍해하기도 하고. 네. 그냥 버라이어티하죠. 이 망망대해에 지금 혼자 나가 있는데도 바쁩니다. 이것저것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생각을 진짜 많이 하지 않나요? 그게 이제 표현되는 과정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은 생각으로 표현이 되고 그러면서도 그냥 서술되는 것처럼 네. 쓰이고 있고 어떤 것들은 듣는 사람이 없지만 다 발화를 하고 있고. 그렇죠. 네. 제가 읽은 부분이 이제 따옴표 부분이어서 네. 아마 큰 소리를 내서 말하는 부분들은 제가 읽었습니다. 그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네. 그 소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이 부분 읽으시는데 뭐냐면 그 파이가 호랑이랑 둘이 배 위에 남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막 피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적대시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둘은 친구처럼 뭔가 서로가 서로 있어야지 서로를 그 힘이 나게 해주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 노인과 고기도 좀 마찬가지 같아요. 맞아요. 네. 비슷한 것 네, 같아요. 네. 저 고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고 저 고기가 없으면 이 산티아고 노인에게는 자신이 뭔가 해야 할 뭔가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라이프 오브 파이가 더 늦게 이제 네, 나왔는데 네, 약간의 오마주를 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그럴 들더라고요.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그 원작자 이름이 얀 마텔. 네. 얀 마텔의 단편집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역시 좀, 낭만 서점은 대단합니다. 좀 저조했습니다. 그때 제가 추천했는데 얀 마텔 단편. 경환 씨가 그 좋아하시는 소설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얀 마텔 소설. 예, 전 재밌게 읽어서 네, 네. 헬싱키 로카마티오 일가 이면의 사실들. 정말 소신 방송 하셨네요. 예. 잘 모르는 방송인데. 예. 그래서 소신 방송이었고요. 이번 회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건너가 보시면은 약간 재미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런 소설도 있다. 성장 소설 좋아하세요, 경환 씨? 아, 저는 성장 밴드를 하고 있어요. 성장 소설 너무 좋아하죠. 제가 EBS 성장 드라마 얼마나 봤는데요. 네네. 학교 뭐 이런 것도. 네, 저도 정말 성장 드라마 좋아해서 대학생 캠퍼스 드라마도 진짜 좋아하고 고등학생들 나오는 드라마도 진짜 좋아하고 성장 소설도 정말 좋아해요. 근데 노인과 바다도 조금 변주된 성장 소설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성장할 게 없어 보이는 노인이고 또 그가 바다로 나갔다가 사실은 성취한 게 없이 정말 빈털터리로 어떻게 보면 더욱더 많은 게 소진된 상태로 들어오지만 그는 지쳐있다기보다는 그 85일간의 과정에서 반드시 뭔가 얻은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성장소설처럼 읽히기도 하더라고요. 이거 성장소설로 바라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정말 그러니까 재밌게 예전에 그 EBS 성장 드라마를 볼 수 있었던 게 동갑이었어요. 거기서 연기하고 있는 그 학년이 저의 학년이랑 똑같았어요. 6학년 2반의 뭐 스토리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노인과 바다는 그만큼 어떤 삶의 굴곡을 거친 뒤에는 성장 소설로 읽히겠네요. 정말 그렇네요. 그래서 어릴 때 저도 이 작품을 읽었었는데 그때와 지금은 느낌이 사뭇 다르고 어떤 그날 매일매일 피로하게 싸우는 그 전투의 현장에서 보는 사람도 없고 내가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 지켜보는 사람도 없지만 나는 항상 굉장히 힘들게 하루하루를 싸우고 있잖아요. 다 우리 그렇게 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느껴지니까 뭐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읽을 때와는 또 사뭇 다르게 읽혀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언제 읽는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읽으면서 이제 저도 그런 식의 이입이 많이 됐는데 예전에 읽을 때는 그래서 언제 잡는 거야? 이런 스토리 위주. 왜 구해주는 거야? 이거 바다에서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관심사가 거기가 있었죠. 예. 그리고 또 이 책에서 예? 중요하게 이야기되는 철학적 사조, 우리 경환 씨가 또 철학 아이고. 좋아하시니까 예. 생각이 나는데 개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작품으로 읽혀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 그 전후 시대에
많이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존주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추상적이고 전체적인 어떤 보편보다 개인, 구체적이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구체적인 개인이 중요하다라는 그 생각이 이제 실존주의에 원박하게 말해서 실존주의라고 할 수 있다면 그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 개인의 중요함 이런 것들을 해밍웨이가 많이 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작품에서도 외부의 상황들은 별로 묘사되는 게 없어요. 이 노인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살짝 얼핏 알 수 있게 됐던 게 야구 얘기할 때. 네. 네. 저는 야구 얘기할 때 확 깨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나빴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몰입해서 이게 언젠지도 모르겠고 그냥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로 받아들여지다가 갑자기 야구 얘기를 하는데 이 시대구나 이런 환기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은데 다른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문을 볼 때 다른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사회면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고 정치적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야구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것과 괴리돼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취미, 우리 둘이 이야기하는 그 마놀린과 야구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회에 몰입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함몰되지 않은 개인적인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은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고 다른 작품들, 해밍웨이가 쓴 다른 작품들에서는 그런 개인을 조금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예를 들면은 장편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는 것은 제목 자체가 바로 그것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에서 제목을 딴 건데요. 그 제목은 존 던의 죽음의 임해서의 기도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에서 딴 건데 어떤 구절이냐면요. 그 모든 인간은 인류의 일부이며 완전히 독립된 개인은 있을 수 없다. 죽은 한 사람의 인간을 위하여 울리는 조종은 누구를 위하여 울리느냐고 물을 것도 없이 모든 사람인 그대를 위하여 울리느니라. 이 부분에서 따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라는 제목을 만든 건데 그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전쟁에 참전한 캐릭터들로 구성된 이야기인데 거기서 이제 종을 울리는 것 그리고 어떤 대의에 의한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개인들을 위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개인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구절에서 따서 정말 또 걸작을 썼네요. 네. 큰 이야기로 또 확장시켰네요. 네. 예. 노인과 바다에서도 그런 개인이 잘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야구를 포함해서. 네. 그리고 실존주의 얘기도 잠깐 했는데 이 실존주의에서 또 얘기를 하는 게 세상에 던져진 존재 하이데거죠. 하잖아요. 네. 기투된 존재 얘기 나오고. 근데 정말 던져졌잖아요. 바다로. 네. 예. 정말 그 절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던져진 상황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역할을 만들어내고 자기가 해야 될 거를 만들어내는 그 삶의 태도를 해밍웨이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건 밖에서 누가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성취해야 할 것을 다른 사람이 정해주는 게 아니고 오직 자기만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해밍웨이가 말한 말 중에 되게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 파멸할 수는 있어도 패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파멸한다는 것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없어질 수는 있고 인간은 반드시 파멸하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이기고 지는 것은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그 산티아고가 고기를 성공적으로 잡지 않았지만 고기에게 지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결국에는 앙상한 뼈만 남겨진 고기를 가져왔지만 사람들은 놀라잖아요. 마지막 장면에서. 5.5m라고. 네. 배보다 더 길어. 그래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렇죠. 고기를 어렵게 잡아서 한 3일을, 이틀을 고투를 하죠. 그래서 엄청나게 디테일한 묘사가 돋보이는 그 장면들로 이제 청새치를 잡는데 이 잡은 청새치를 어떤 우리 소설의 문법에 따라 곱게 그냥 가지고 오면 안 되겠죠. 중간에 하나의 위기를 만납니다. 굉장히 여러 번의 위기잖아요. 네, 같은 위기 덩어리인데 하지만 상어들이 계속 그렇게 한두 마리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이 상어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상어와 1차전보다 더 큰 2차전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근데 상어를 그렇게 때려잡고 어떻게 이 육체 소설 같지 않아요? 거의 어떻게 그렇게 때려잡는지 진짜 본인이 힘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것저것 뭐 날아가고 부러지고 막 네. 이러잖아요. 근데 또 그 부러진 모서리로 찍어서 네. 상어를 또 퇴치하고. 이 장면은 그 영화를 보면은 진짜 재밌게 실감나게 더 볼 수 있는데요. 이게 58년도인가요? 1958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과 바다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보통 소설을 이제 영화로 만들었을 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작품도 많고 뭐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작품은 거의 소설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나레이션이 계속 나오고 그 바다 위에 가서 정말 망망대해에서 배와 노인만 있고 이제 고기와 싸우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전투하는 장면은 고기와 싸우는 장면은 영화를 한번 보시면 물론 그래요. 우리 해밍웨이가 정말 실감나게 썼지만 영화도 진짜 볼만하실 거예요. 58년작인데 그러면은 카메라 워크나 뭐 이렇게 수중 카메라 이런 게 지원이 안 돼요? 수중 카메라 들어가지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소설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네. 유튜브에서 쉽게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글 자막도 다 있어서 아마 아직 책을 못 읽으신 분이거나 책을 읽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보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에서 노인과 바다 치면 바로 나옵니다. 그러게요. 저도 한번 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결국 이 수많은 역경을 디디고 고기도 건졌으면 좋겠지만은 고기는 계속해서 살점을 뜯겨 나갑니다. 처음에는 뭐 4분의 1, 뭐 절반 이상 해서 거의 뭐 앙상해지는데요. 그 과정에서의 또 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상어는 한 바퀴 뒹굴었고 노인은 상어의 눈 아래 이제 더 이상 생기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상어는 다시 한 번 뒤집히면서 제 몸을 2번이나 밧줄로 감아버렸다. 노인은 상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상어는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배때기를 드러내고 벌렁 뒤집힌 채 상어는 꼬리로 물을 치고 주둥이를 딸깍거리면서 마치 쾌속정처럼 파도를 가르고 앞으로 나아갔다. 꼬리로 수면을 후려칠 때마다 하얀 물보라가 일었고 밧줄이 팽팽해지면서 바르르 떨다가 그만 뚝 끊어져 버리자 몸뚱이의 4분의 3쯤이 물 밖으로 드러났다. 잠시 동안 상어는 수면 위에 조용히 떠 있었고 노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윽고 상어는 아주 천천히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저놈이 20kg쯤은 뜯어갔겠는걸. 노인이 큰 소리로 중얼거렸다. 내 작살이랑 밧줄도 고스란히 가져가 버리고 말았어 하고 그는 생각했다. 내 큰 고기가 또다시 피를 흘리고 있으니 다른 상어떼가 몰려오겠지. 노인은 몸뚱이가 뜯겨 성하지 않게 되어버린 고기를 이제 더 이상 바라보고 싶지가 않았다. 고기가 습격을 받았을 때 마치 자신이 습격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내 고기를 공격한 상어를 죽였어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또한 놈은 내가 지금껏 봐온 것 중에서 가장 큰 텐투소였어. 정말이지 지금까지 큰 상어놈들을 많이 봐왔지만 말이야. 좋은 일이란 오래가는 법이 없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차라리 이게 한낱 꿈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 고기는 잡은 적도 없고 지금 이 순간 침대에 신문지를 깔고 혼자 누워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된 게 아니야. 그가 말했다. 인간은 파멸당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패배할 수는 없어. 이제부터 정말 어려운 일이 닥쳐올 텐데 난 작살조차 갖고 있지 않으니. 덴투소란 놈은 무척이나 잔인하고 힘이 센 데다가 머리도 좋지. 하지만 그놈보다야 내가 더 똑똑하지. 아니야, 어쩌면 그렇지 않을는지도 몰라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놈보다 어쩌면 내가 좀 더 좋은 무기를 갖추고 있을 뿐인지도 몰라. 이보게 늙으니 너무 생각하지 말게. 이대로 곧장 배를 몰다가 불운이 닥치면 그때 맞서 싸우시지. 하지만 난 생각을 해야 해 하고 그는 생각했다. 내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생각하는 일밖에 없으니까. 생각하는 일하고 야구밖에 뭐가 있겠는가. 그런데 저 훌륭한 디마지오 선수는 내가 상어의 골통을 내리찍은 솜씨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야 대단한 솜씨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하고 그는 생각했다. 바다 위에서 아주 스펙타클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티아고
주인공 노인도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또 이런저런 말들을 외쳐가면서 또 중요 대사 나왔었죠. 제가 네. 읽었는데요. 인간은 파멸당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패배할 수는 없어. 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굉장히 단출하고 어떻게 보면은 냉정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드라이한 이런 문장들 사이에 이런 대사들이 있으니까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드보일드 문체라고 하는 그 해밍웨이의 특유의 문장들을 아마 청취자분들도 많이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네. 낭독하면. 그런 게 바로 또 내공이 아닌가 네. 싶어요. 네. 어떤 한 문장을 통해서 그 안에 고뇌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8분의 1이 드러나 있지만 그 안에 8분의 7이 더 있다. 그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정말 그 작가적인 자존감도 굉장히 높고 또 실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 하드보일드라는 말 자체는 형용사예요. 계란을 완숙하다라는 뜻인데요. 네네. 근데 이제 계란을 완숙하게 되면 단단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조금 발전을 시켜서 뭐 비정하다, 냉혹하다 뭐 이런 뜻의 문학 용어로 이제 굳혀진 표현이죠. 그래서 노인과 바다처럼 굉장히 뭐 자연적인 테마라든지 혹은 뭐 앞서서 해밍웨이가 썼던 전쟁이나 폭력에 대한 이야기들 같은 경우에 폭력적인 사건이나 이런 테마들을 감정을 배제하고 굉장히 차가우면서도 냉혹한 자세 그리고 뭐 도덕적 판단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사실만 쌓아 올리는 이런 묘사들을 통틀어서 이런 하드보일드 문체라고 하는데 뭐 해밍웨이 하면 하드보일드 하면 해밍웨이라고 할 정도로 이 1930년대 미국 문학에서 이 하드보일드 문체를 발전시킨 그 주인공이 해밍웨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 저널리스트이기도 했잖아요. 네, 종군 기자기도 네, 했고 네. 어떤 저널리즘 정신도 좀 들어가 있나 봐요. 네. 몸에 배어 있어서 그런지. 아무래도 기자여서 그 육하 원칙에 따라서 사실만 정확하게 쓰는 언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영향이 클 것 같기는 해요. 저희도 우리나라도 김훈 작가라든지 지금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네. 기자 생활을 오래 한 작가들 특유의 그 건조한 문체가 있죠. 아니, 저는 노인과 바다를 읽으면서도 내내 얼마 전에 여기 넉만서점 나오셔가지고 네. 같이 이야기도 나눴었거든요. 김훈 작가님 소설만 보고도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그 자체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하드보일드하다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노인과 바다 읽으면서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봤었던 로드도 예. 네, 코맥 메카시 작품도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렇군요. 아마 그 이후에 미국 문학에 또 큰 영향을 미쳤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경환 씨는 이런 문체를 좋아하나요? 성장 소설들은 대체로 따뜻하고 이제 분위기가 이런 드라이하고 좀 냉혹한 시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더 좋아하는 걸 고르라 그러면 따뜻한 쪽인 것 같습니다. 아직 저는 어리게 좀 머물고 싶어서요. 더 유년 시절 더 더듬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는데 이런 문체와 이런 소설에서 압도감을 느끼죠. 그리고 이런 소설을 통해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언제 잡는 거야. 아니 고기 아까워 뭐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다면은 달라진 거는 같아요. 그래서 근데 덜어내는 과정이 되게 어렵지 않나요? 그 음악 만들 때도 그렇고. 맞아요. 그렇죠. 편집하고. 네? 역시 맞아요. 왜냐면은 그래서 이제 초안이 나오거든요. 초안이나 이제 가이드 뭐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덜어내는 과정이 힘든데 그것조차도 귀찮아서 그냥 아무도 안 들려준다는 전제하에 내 마음대로 다 해놓으면 나중에 들어보면은 뭘 덜어야 될지가 들리거나 보이는 경향이 좀 있어요. 써놓은 글도 그렇고. 그걸 좀 가이드 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편집을 도와준다거나 이렇게 좀 드러내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해준다거나 뭐. 지금처럼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혼자 해야 되고요. 어떤 산티아고시네요. 예, 힘들죠 사실. 힘들고 시간에도 이제 쫓기고 왜냐면은 그것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장 소설을 좋아하던 시기와 달라진 점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이 좋죠. 그 제주소년의 또 다른 멤버인
유상봉 군이 있는데 늘 함께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과정을 함께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여기 배에 안 탄 우리 소년 마놀린처럼 결국엔 또 같이 가서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저 혼자 그런 시간을 갖다가 전송해서 듣고 대화 나누기도 하고 제가 꼭 한 번씩 가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한참 나누면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은 정리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그 뭐 음악 작업하실 때도 혼자 있는 시간도 되게 필요하고 또 그렇게 같이 논의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두 개 다가 진짜 모두 다 중요하잖아요. 이 소설에서도 산티아고가 세상을 다 등지고 사람들을 등지고 바다 망망대해로 나가서 혼자 고군분투를 하지만 계속 마놀린을 떠올리고 돌아왔을 때 이웃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 나를 걱정했어? 나를 찾았대? 네. 그럼 마놀린이 찾았어요. 걱정했어요. 이런 얘기들을 났었다고. 하고. 네. 해안 경비대 출동했다고. 맞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좀 안도감을 느낀달까요? 어떤 행복감을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상당히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독을 인간의 되게 근본적인 어떤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동시에 또 연대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게 한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충분히 이 소설에서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저는 요즘에 사실 고독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긴 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새 앨범 작업 때문이기도 한데 어렸을 때는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도 바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몰두해서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경험이 많아지면서 이런저런 주변 상황들을 알게 되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복잡한 상황들과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를 알기 시작하고 나니까 더 고독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굳이 뭐 음악을 안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부터 해서 다 굉장히 개인적인 것 같은 인상을 받는 거죠. 우리 혜진 씨는 민음사 또 출근하셔서 일상을 살아가시면 되는 것이고 여기 또 교보문고로 또 가시면 되는 거 사무실이 있고 그런 것을 비롯해서 다 이렇게 다 돌아가는 또 각자의 자리가 있는 근데 과연 내 자리는 하면서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오는 고독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좀 많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아, 비슷하네요. 저도 그 회사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 근로자인데 예. 그러면 제 자리가 있고 그때마다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그럼 정신없이 지나가는데 제가 한 2년 전에 등단을 했잖아요. 그 일은 그냥 혼자 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써서 이제 발표를 하면 뭐 이야기를 해주는 분들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 조용해요. 그렇죠. 네, 글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어떤 피드백이 오거나 하지는 않고 또 어떤 사람이 어떤 평가를 얘기를 해줘도 다 믿지 못해요. 의심이 늘어요. 근데 그게 사람을 약간 고립되게 하고 고독하게 만드는 어떤 외로움과는 좀 다른 그건 좀 두려움이기도 하고 공포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 노인과 바다를 진짜 읽으면서 외로움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꼈던 게 고등학생 때인데 좀 어떤 때였냐면 저희가 수능을 보잖아요. 수능 치기 전에 모의고사를 계속 치지 않습니까? 점수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학원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데려다주는 버스였는데 앉아있는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 부모님 생각이 막 나고 그때는 대학 이외의 다른 미래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니까 진짜 그때 망망대해라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거의 산티아고처럼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듯한 느낌? 근데 그게 지금 벌써 10년도 훨씬 넘은 기억인데도 정말 강하게 각인이 돼 있어요. 네. 근데 그건 공포였거든요. 네. 그건 그 공포의 핵심은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나 혼자 해야 되는 거고 아무한테도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을 때였는데
그래서 이 노인과 바다를 읽고 되게 몰입을 해서 한때 읽었었고 지금 읽으니 또 그 투쟁이 눈에 많이 보이고 네, 싸우는 과정들. 그 어렸을 때 읽었을 때도 제대로 읽으셨네요.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와서. 그 고독을 또 느끼면서 읽으셨군요. 네. 이게 그만큼 누구나 또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소재를 깊이 다뤄준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주제의식이 아주 특별하다고는 할 수 없죠.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외부의 목표가 아니라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승패와 상관없이 자기가 인정하는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그 승패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어야 한다는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다른 작품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노인과 바다처럼 이런 독특한 형식과 캐릭터와 상황을 가지고 표현하는 작품은 뭐 비교할 수 없겠죠. 고독을 더 깊이 아주 고독하게 더 생각해 보게 해주는 작품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낭만서점 94회에서는 해밍웨이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 작품이기도 하고요. 노인과 바다 다뤘는데 특별히 박혜진 평론가와 함께 이렇게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좀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굉장히 잘하는 편은 아니고 어려워요. 그리고 이렇게 나올 때마다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어려운데 이제 평론가로 활동한다는 것이 이제 글만 쓰는 게 아니고 그 작품에 대해서 말을 하는 상황이나 기회가 있으면 그게 글이 됐든 말이 됐든 다 해야 된다는 이제 생각이 있어서 그냥 이제 일단은 모든 것을 다 오케이를 하고 나오거나 쓰거나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한 번 한 번 부딪히고 할 때마다 어떤 자극이 있고 저 스스로 얻어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마치 노인과 바다에서 이제 해밍웨이가 쓰고 싶었던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었던 어떤 삶의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그 폐허 같은 그 전쟁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잃어버린 세대라고 할 정도로 가치관을 잃고 가야 할 길을 잃고 하던 젊은이들에게 이 작품이 그런 식의 용기라든지 뭐 가치관에 대한 영향을 줬을 것 같고 그래서 바로 출간되자마자 퓰리처상을 받았고 또 한 작품에 주는 상으로서의 노벨문학상은 아니지만 노벨문학상은 작가에게 준 상이지만 근데 그걸 주면서 또 이 작품을 언급했다면서요? 그렇죠. 중로는 노인과 바다가 없었더라면 해밍웨이가 노벨문학상을 받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많이 하지 않죠. 근데 그 정도로 이제 노인과 바다는 중요한 작품인 것처럼 저한테도 좀 어떤 삶의 태도를 갖게 해주는 데서 되게 좋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뭐 방송이 뭐 어색하다는 듯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물 만나신 것 같았습니다. 오늘 망망대해 등뼈만 남은 청새치처럼 등뼈 남지 않고 다른 잘 뛰놀고 있는 청새치처럼 예. 오늘 이렇게 풍성하게 낭만서점 94회를 박혜진 평론가와 함께 꾸며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허희평론가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